네, 안녕하세요. 송도중학교 교사, 인하대 사범대학 AI융합교육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석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모델에서 그 CT를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천을 좀 살펴보면 저는 교육을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주변 환경이 교육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렵 채집 시대에는 저 빨간 버섯은 따먹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화살 만드는 방법, 뭐 사냥할 때 너는 동물을 놀래켜라. 뭐 이런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을 것 같고요. 뭐 농경 시대에는 씨를 언제 뿌리는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르쳐 줬겠죠. 근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아마 교육이 생존과 직결됐을 것 같아요. 잘 못 배웠으면은 죽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인공물이 많이 둘러싸인 환경으로 바뀌었고, 지금 현재 우리의 학교 현장이 그 산업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교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인공물에 둘러싸인 사회로 발전하면서 그 주변 인공물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현재는 아무도 사슴의 등가죽을 벗기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기 과거에 그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하고 생산자 교육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컴퓨터 교육이 국영수 같은 그 보편 교육으로 되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죠. 근데 아마 시모 페퍼트 교수 정도만 선구적으로 좀 주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과거의 ICT 교육으로 대표되는 그 OA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 그다음에 이제 전문 교육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 교육,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교육. 근데 이제 이 둘이 거의 접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주변의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전문 교육이었던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보편 교육으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 건축 나라가 되어서 건축공학을 모든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그 배우게 된 상황처럼 아마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진행되고, 뭐 수업 시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그 댓글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 뭐 그 저긴 거죠. 뭐 치킨집 사장 만들 거냐, 그다음에 얘네들을 왜 다 개발자 교육을 시킬 거냐, 그런 내용들이 주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지점은 전문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육은 누구나 인정하고 몇십 년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 교육은 그 이론적 기반이 좀 매우 허약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지금 좀 매우 힘든 상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CT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교과의 핵심 도구인 그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체성이다 보니까 최대 51% 이상, 그다음에 CT는 적어도 49%는 차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리즘 코딩 교육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에 그 일반인들을 설득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프로그래머로 만들 생각이냐부터 뭐 치킨집 사장 양성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만능 도구인 이 컴퓨터에 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보편 일반 교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타 교과든 학부모든 '아 진짜 배울 만한 교과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대신맨이 있는데요. 0하고 1 밖에 모르는 엄청 빠른 대신맨은 우리가 일을 시켜 줘야 되죠. 우리가 대신 시킬 문제는 그 대신맨이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꿔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한 지시 사항이 필요하고,
또 그와 소통 가능한 언어로 표현해 줘야 되죠. 그래서 CT를 추상화와 자동화 그리고 이제 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CT를 그 문제 해결 과정 지식이라고 좀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사고력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문제 해결 도구 사용 지식으로 습득해서 그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현실에 있는 임의의 문제를 그 관찰이나 언어 공감이나 이해나 추론, 추상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큰 추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컴퓨터가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어떤 정신적인 처리 과정, 스킬들. 근데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다음에 자료를 구조화하거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핵심 요소 뽑고 문제 분해하고 알고리즘 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고안해내서 이제 자동화를 시키죠. 수학과 절차와 코드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적용해 보고 좀 안 맞으면은 이제 어디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인제 어 현실에 잘 맞으면 이제 사업화까지도 가능하게끔 하는 게 목표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물의 형태는 이제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이제 운영 체제가 있는 CPU에서 동작하는 이제 어 스크린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인제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인제 그 여기서 인제 큰 추상화와 작은 추상화로 인제 나눠 봤는데요. 큰 추상화는 문제 발견에서부터 자동화 전 단계까지의 과정으로 보고 작은 추상화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하라 하는 기능 추상화나 뭐 변수 추상화라든가 문제를 뭐 작게 뭐 분해해서 인제 함수를 만든다든가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CT를 큰 추상화로 본다면 반드시 정보 교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만 필요한 사고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T를 좀 넓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추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큰 추상화 능력을 키워주면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모든 교과라든가 아니면 실무 분야에서 아주 쉽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CT를 좁게 해석할 경우에는 정보 교과의 이제 전유물이 되겠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로 하는 사고력으로 볼 테니깐요. 근데 다음 예를 보시면 갈릴레오의 그 자유낙하 실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세타가 이제 90 도로 이제 접근을 해서 계속 공을 굴리는 데이터를 이제 갈릴레오가 수집을 했고 근데 쥐는 한계에 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바로는. 그다음에 세타가 0 도에 근접할 때 쥐가 0 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제 90 도에 근접할 때 가속도는 이제 한계에 접근한다는 것을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갈릴레오가 발견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굴렸겠죠. 굴리고 그다음에 실험을 설계했고 그다음에 인제 경사면의 길이라든가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높이 이런 것들을 인제 생각을 해서 몇천 번을 굴렸고 그 시간과 뭐 거리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을 했겠죠. 거기에서 이 갈릴레오가 실행한 그 실험 설계와 실험 과정을 보시면 CT 기법 중에서 분해라든가 데이터 수집 구조와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패턴을 거기서 인식해 냈잖아요. 일반인들은 패턴 인식해 내기도 좀 어려워하는데 이제 아주 위대한 과학자들은 이제 패턴 인식을 잘하죠. 패턴을 인식해 내고 거기서 패턴을 일반화했죠. 공식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추상화시켰고. 근데 오로지 갈릴레오가 CT의 여러 하위 요소 중에 안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동화. 지금 우리는 이제 컴퓨터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시켜 버리면 3,000 번, 몇천 번의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T를 좁게만 해석하지 말고 좀 넓게 봐서 과거에 우리보다 위대했던 거인들도 뭐 지금 CT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인제 그 진행 절차는
디자인 사고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고 절차 과정 프로세스에 CT를 얹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사고 기법, 스킬, 그다음에 인제 프로그래밍, 이제 도구 사용 방법 배우고, 산출물이 인제 K12에서는 OS 응용 소프트웨어라든가 웹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펌웨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산출물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산출물이 안 나오면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교과에서는. 산출물이 나오게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현장에서 CT 교육의 상황을 좀 보시면은 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그다음에 코드를 짜기 위한 알고리즘 구상이 좀 많이 이제 부각되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화된 문제를 제공해서 이제 작은 추상화에 해당하는 그 알고리즘하고 코딩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제공해 주고 Z를 구하시오 같은 그 큰 추상화가 필요 없는 구조화된 문제를 제공해서 맥락 없이 문제풀이에 이제 접근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문법 교육하고 도구 사용법 교육하고 비슷한, 집중하는 수학 교과 같은 형태로 가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방향성으로는 문제의 발견, 정의,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구조화시키고, 거기서 자료를 통해 분석을 해내고, 거기서 인제 정보가 획득이 되면 그 정보 획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 구상을 하고, 그 문제를 분해하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 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고 패턴을 일반화하고, 작은 추상화 핵심 요소 뽑고, 그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알고리즘 짜고, 그다음에 인제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알고리즘만 잘 짜면 코드 작성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다음에 적용해 보고 평가하고 피드백, 그다음에 산출물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각 과정의 정신적인 기법들 CT, 그다음에 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고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산출물을 만들어 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지식과 도구 사용 지식은 좀 드러나지는 않겠죠, 밖으로. 근데 임의의 소재를 이용한 각 과정 지식과 도구 사용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그 익힌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개인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제 실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 보면 CT에서 예를 들어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킬을 그냥 개념만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실제 뭐 차트, 표를 나눠 주고 분류를 인간, 동물, 식물, 건물, 기타, 그다음에 관찰 횟수, 설명, 이론, 관찰 기간, 동적, 정적, 남녀, 새것, 오래된 것으로 아마 데이터를 수집해 봐라. 그다음에 "남녀에서 할머니는 있었니?" 그러면 대답을 못 하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 '구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익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활동을 시키고 교사가 아니면은 교육자가, 교수가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어떻게 하는지, 자료 수집이 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설문조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공공 데이터도 있을 거고, 특히나 이거는 인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관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구조화도 예를 들어서 인제 저출산 문제에 관련된 아티클을 하나 보여주고 "이거를 한번 구조화 시켜 봐라, 이해하기 쉽게." 그럼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이 돼도 비정규직이고 돈을 못 모으고 연애를 못 하고 결혼을 못 해서 돈도 없고 애를 한 명만 낳거나 안 낳고, 그래서 저출산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 아티클에 대한 거를 구조화 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함으로써 '아, 내가 자료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개념을, 인제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구조화와 분석을 한꺼번에 하는 예제인데요. 이건 신발 사이즈 데이터 100 개를 엑셀 파일로 주고, 자 그럼 엑셀 파일을 엑셀을 이용하면 이제 구조화가 제일 쉬운 도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차트로 만들고, 그럼 구조화된 그래프를 보고 성별 알 수 있냐? 성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이즈는 130 에서 150 사이에 좀 데이터가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 두 번째 패턴은
230에서 250 사이에 사이즈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패턴은.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위 패턴 데이터의 연령대를 추측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죠. 130에서 154cm 정도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연령대가 대충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아이, 이게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라고 쳤을 때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를 연령대를 추측할 수 있겠죠. 제가 종쳐 가지고 소리 혹시 크게 들리시나요? 종소리가? 아니요, 잘 안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마이크 써서 그런. 그러면은 이제 그 하위 패턴의 연령대가 추측이 될 거고 130에서 150cm 사이의 신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나이도 추측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대여섯 살 아이다. 그러면은 35, 6 정도의 여성일 거예요.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수집된 장소를 추측을 해봐라.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보통 이제 뭐 키즈 카페요, 소아과요, 뭐 이런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극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면 어떤 장르겠니?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럼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화시키고 분석하는 그런 이제 스킬들을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추상화도 가능합니다. 뭐 여수 밤바다 갑자기 노래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니네 음악 어떻게 듣냐? 그 어떤 그 리듬이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듣다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듣다 보면, 이게 종래종이어서 굉장히 기네요. 듣다 보면은 이제 그 가사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되게 좋은 노래네. 뭐 이렇게 나중에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반복되는 것들 찾아내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한번 분석을 해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여수 밤바다에 있는데 아름다운 얘기를 너에게 던져주고 싶어. 아니면 나와 너를 연결할 수 있는 들려주고 싶어 조명에 남긴 아름다운 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핵심을 구조화를 하고, 그다음에 핵심을 뽑아서 한 줄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핵심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도 한번 구조화 시켜보고 핵심을 뽑아 보세요. 그랬더니 컴퓨터 교육과 교수님이셨는데 이게 표로 만드시더라고요. 표로 만들어서 반복되는 이제 문장들만, 제일 많은 문장들에게 숫자를 표시해 가지고 숫자로 쭉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좀 다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CT에 관련된 이제 하위 요소들에 대해서 뭐 문제 분해든 패턴 인식이든 그런 이제 수업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만들 연구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도 생각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하기밖에 안 되죠.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하기밖에 안 되고. 근데 인제 나머지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야, 문제 있는 거 주고 오류 찾아봐라. 찾았으면 수정해라." 그다음에 인제 아직 미완성된 프로그램 주고 뭐 반복문 빼버리거나 if문 빼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미완성된 거 주고 완성해라. 그다음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주고 업그레이드해라. 이게 다 돼서 웬만큼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이 커졌으면 "창작해라."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인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OS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펌웨어 이 정도 4개 정도가 K-12에서 알맞은데, 이게 스크래치를 이용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 그 산출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한 게 6 가지인데요. 스프라이트로 스프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스프라이트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로 스프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거, 그다음에 H2H 하드웨어로 하드웨어, 이거를 이제 순수 펌웨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AI로 스프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AI 교육 때문에. 그다음에 AI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거, 이게 AIoT가 되겠죠. 6 가지 유형이 산출물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들의 산출물을 아이들이 만들 수 있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임의의 문제 상태에서부터.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술과정 단원, 그러니까 교과에 하나의 단원으로 17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CT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도 좀 이렇게 잘 갖춰서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시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당 1시간 1년 정도면은 CT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류 찾기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반복하기 블럭 빼버리고 이제 활동지 나눠주고 오류 찾아라. 그다음에 오류를 수정해라. 이런 활동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 예제인데요. 초등학생 아이들 한 그 15클래스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는데 120명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제 그 수요가 많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대요. 주변에 학원도 없고. 그래서 얘 아이들은 거의 배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클래스로 36명을 이제 가르쳤었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부터 어려운 걸 가르칠 수는 없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대상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사각형 그려보자. 그러면 이제 순차 구조로 움직이고 돌고 움직이고 돌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럼 삼각형 그려보자. 그럼 3개만 하면 되고 오각형 그려보자. 그럼 5개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순차 구조 하는데 야 불편하지 않니?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제 반복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불편하지 않냐? 계속해서 이제 4를 반복해서 조정하고 각도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각형 그려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몇 각형 그리시겠습니까? 기능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좀 가미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외곽형의 합이 360이니 각형으로 나누면 각도가 나오게 되고 대답번만큼 반복하면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하면 더 쉬워지지 않겠냐.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을 해서 그럼 음성인식을 할 때 다양하게 이상하게 음성인식이 될 텐데 거기서 핵심만 뽑아내면은 뭐가 되겠냐. 4이면 각형을 4로 설정해 주는 거죠. 사각형이 잘 그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야 사각형만 그려야 되겠냐? 그러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구각형 막 추가하는 거죠. 추가라고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까지 넘어갑니다. 하드웨어 동작 구상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랑 이제 통신하고 있는 통신 기능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하드웨어가 전달받으면 만약에 이제 각형이 3일 경우에는 빨간불 켜주는 거죠. 삼각형일 때 빨간불, 사각형일 때 초록불, 오각형일 때 파란불. 그다음에 이제 오각형 그려줘 그러면은 이제 파란불 켜주고 오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차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초등학교 3학년들, 4학년들, 5학년들, 6학년들이 다 온라인으로도 심지어는 100%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CD까지도 연결을 해서 LCD 출력으로 스퀘어, 렉탱글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젝트 예제로 이렇게 전래동화 구현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소리를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아이쿠! 아이고 이거 어쩜 좋나. 띠리링 띠리리리링. 아 너가 우는 소리에 낮잠을 잘 수가 없구나. 이건 이제 전래동화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구현하게 한다던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시켜도 됩니다. 문제 상황은 뭐냐?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찾고 해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고 필요한 인공지능 서비스와 입출력 장치는 뭐냐?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와 관계와 기능 설명을 해라. 그 다음에 스크래치 소스 코드를 넣어라. 그 다음에 완성 결과 동작 상태를 동영상으로 넣어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저기 학교의 출입 통제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느낀 점은 뭐냐? 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 1인당 하나씩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 끝으로 정리를 하면은 저는 이제 기획자 역할, 그러니까 보편교육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부모들도 프로그래머로 만드는 교육이라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CT를 기획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문제 발견하고 정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큰 추상화에 들어가는 그 핵심 요소들에 대한 정신적인 그 스킬들을 교육을 시켜주면 그 뒤에 가서 꼭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안 하더라도 얘가 어느 분야에 가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화시키고 핵심 요소를 뽑아내는 능력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CT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 교과가 다른 타 교과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의 역할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교육도 당연히 이제 정체성이니까 51% 이상. 저는 이거를 뭐 폄하하거나 절대 뭐 간과하는 건 아니고 51% 이상은 반드시 갖추고 저희는 이제 왼쪽 날개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교대 컴퓨터 교육과 이용우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 기반의 컴퓨팅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소프트웨어 AI 교육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정보 교육에서의 목표는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예전 교육 과정이 되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 교과서라든지 이런 쪽에도 충분히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장 선생님들이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프로그래밍 또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도구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수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포럼에서 나온 것처럼 우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해서는 인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문제 해결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보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절차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초등교육에 적용할 때에는 어떤 논의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정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컴퓨팅 문제 해결 모델의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이러한 모델이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교수님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학습의 효과는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이 그들이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수준과 일치할 때 가장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부터 유명한 연구였던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컴퓨팅 사고력에 포함되는 앞에서도 나와 있던 우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한 문제 해결 절차들 그 중에서 그 문제 해결 절차들이 그렇다면 과연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에 적합한 활동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조작을 위해서 물론 언플러그드 활동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다양한 문제 해결 절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그런 인지적 수준에 적합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부분도 물론 논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문제 제시 방법에 대한 논의인데요. 학생들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는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 모델로서의 그리고 또 컴퓨팅 사고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럼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가에 따라서도 상이한 수업 결과, 학습자의 그 학습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서 열린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반대로 특정한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린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문제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본인들이 아주 친숙한 내용으로 문제를 선정하고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문제를 선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한 명의 교사가 그 학생들의 그런 다른 이러한 문제를 컴퓨팅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특정한 문제 상황으로 제시했을 때는 안내된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경험해 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문제들이 학생들에게 실제감 있는 문제로 다가올까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의 의견처럼 교과 융합의 프로젝트 방식이나 아니면 지역적 특색, 학교의 특색, 그리고 학생의 특색에 적합한 문제를 잘 구조화하여서 제시하여야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에게 적합한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컴퓨팅 교육, 여러 가지 정보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정보 교육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물론 어제 대통령의 발표도 그렇고 여러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 초, 중, 고등학교가 연계성 있는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열성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 설계, 교과 내용, 그리고 교육 내용, 컴퓨팅 사고력 기반의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학생들의 기초적인 ICT 소양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소양이 어느 정도 구축된, 어느 정도 교육된 이후에 학생들의 어느 정도의 소양이 이루어진 다음에 혹은 그와 동시에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초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지는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공주대학교의 김창석 교수님께서 토론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공유돼서 잘 보이고요. 예, 잘 보입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예, 저 발표해 주신 우리 김선생님하고 또 이영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모델 이걸 이제 보고 초등학생들한테 이 컴퓨팅 사고를 가르친다는 게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 모델까지 생각하기는 좀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논제는 보편, 아까 이제 발표 자료 보니까 보편 일반 교육으로 인정받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 나름대로 생각, 여기에 이제 우리 김쌤 내용을 제가 공감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환경이 이 컴퓨터라는 도구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시키고, 또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전부 노트북하고 태블릿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로 동영상 검색도 하고 또 문제도 풀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깊이 일단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도구를 활용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서 도구 사용법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그래서 가전제품 같으면 그냥 리모컨으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컴퓨터는 명령으로 하는 거라서 뭐 기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프로그램 결국 명령은 나열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명령어를 어찌했든 뭐 나열을 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걸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프로그램 최종 목표는 프로그램이죠. 어찌됐든 컴퓨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최종 목표죠. 어찌됐든 최종 목표인데 이게 뭐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뭐 버튼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라는 것은 구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아까 그게 대신에 해주는 대신맨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대신에 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줘야 된다. 그게 정말로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시공하기 전에 우선 설계부터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필요성을 이렇게 납득시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 교육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에서만 한 게 아니고 뭐 수백 년 전부터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해가 왔고 우리는 이제 컴퓨터 사고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컴퓨팅 사고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일반적인 지금까지 문제 해결 과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새로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납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같지만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뭐 문제 해결 방안을 뭐 탐색할 때 옛날 같으면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뭐 마인드 맵을 만든다거나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기법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대상이 사람을 그 해결해서 사용하는 그 대상이 여기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기계이기 때문에 대신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그 문제 해결 과정이 조금 다르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도 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지만 이제 다른 일반 보편 교육으로서 좀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논제는 컴퓨팅 사고 교육의 방향성 했는데 뭐 방향이라기보다 지금 아까 제가 그 발표 내용 들어보니까 지금 교육 현장의 상황이 코드를 짜기 위한 알고리즘 구상만 보이고 작은 추상화 알고리즘 코딩에 집중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트를 간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C 프로그래밍 그 이제 애들 1학년 들어오면 이제 학생들 한 20년 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 가르치다 보면은 요즘 학생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프로그래밍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대부분 노트북 하나 딱 들고 빈손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컴퓨터 있는 사람은 가져오고 빈손으로 딱 들어와서 이제 실습하면 그냥 코딩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키보드부터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래밍 시간엔 저는 일단은 연필하고 연습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연필하고 연습장. 그리고 시켜도 요즘 학생들은 뭐 연필 이런 걸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뭐 연습장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A4 용지를 좀 빈 용지를 좀 가져갑니다. 가져서 다 나눠주고. 그래서 컴퓨터를 잠시 좀 끄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지금 할 걸 조금 이렇게 구상을 해서 뭐라도 좋으니까 좀 구상해서 설계 정도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MZ 세대라서 그런지 이게 뭐 쓰고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아이패드에 이렇게 이런 걸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필요성 이런 걸 명확하게 모르면은 자칫 우려되는 게 CT라는 게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 치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우리 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몇 년 전에는 CT 그게 바람 막 불었는데 지금은 이거 뭐 그거 뭐 큰 뭐 그게 뭐 특별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컴퓨팅 사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컴퓨팅 사고라는 게 이제 우리 분야는 알지만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이제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명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염려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컴퓨팅 사고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과정의 특성 이해하고 요 정의 이런 걸 좀 명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조차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방향은 이제 아까 우리 발표하신 김선생님 말씀 맞다는 단순한 블록 코딩부터 점진적으로 좀 쉽게 좀 접근하게 해서 컴퓨팅 사고를 적용하면은 아 효과가 있네. 뭐 1층 집을 지을 때는 컴퓨팅 사고 뭐 필요 없이 그냥 대충 뚝딱뚝딱 지었는데 한 5층 정도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 이게 없이는 안 되겠네 이런 걸 좀 알고 적용 효과를 좀 보여야지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아 이제 이 컴퓨팅 사고를 지금 저도 이제 우리 김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보고 아 현장 내용도 좀 알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컴퓨팅 사고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나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교육 케이스 같은 걸 좀 공유하고 참조할 수 있는 뭐 사이트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지금은 공유 시대 아닙니까? 협업 공유 시대니까 그렇게 하면 좀 빨리 좀 급속하게 퍼지고 그 내용도 좀 서로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 컴퓨팅 사고를 키우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일상적인 문제 좀 쉬운 거 이런 걸 계속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예시는 제시했지만 이거 뭐 흔히 보는 예제들 아닙니까? 음식 만들 때 이런 건데 이런 예제를 여러 번 뭐 수차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감을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머신러닝이 지금 뭐 세계에 화두가 돼 있는데 머신러닝이 결국은 뭐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가지고 좀 경험을 쌓아서 마지막 모델이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이 머신러닝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또 머신러닝한테 또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습관. 그죠? 그 습관이 결국 머신러닝으로 치면 모델이지 않느냐.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되는데 그 습관이라는 게 어떤 모델, 규칙, 패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최근에 와서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뭐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과학, 뭐 수학 분야에도 이런 게 뭐 간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습관을 좀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려면은 사실 이렇게 좀 관찰력 같은 게 좀 필요하죠.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관찰력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필요한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도 뭐 깊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거 뭐 이런 거 찾는 게 더 빠르다.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연습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뭐 컴퓨팅 사고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뭘 표현해서 할 일들 이런 것도 좀 분야마다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씨는 지방선거에 나가는데 시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보내는 범위는 자신의 친구와 친구의 친구까지 그 친구와 친구 여기까지 범위를 보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친구 사이에 어떤 그 관계를 뭐 그래프로 표현해야 된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필요성을 알게 되고 자 분야로 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생각하는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들이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사고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일단 컴퓨팅 사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좀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좀 CT를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CT로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습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방법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발표하신 것처럼 아주 쉬운 블록 코딩에서 이렇게 뭐 한 10번 정도 프린트를 찍어야 되는데 폼을 이용해서 이거 한 3줄로 하면 된다. 이런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면, 아, 이게 정말로 이 방법이 지름길이구나. 이걸 인식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은 추상화, 큰 추상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CT가 컴퓨터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은 뭐 세상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지, 사람 손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CT가 컴퓨터로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 이게 정말로 방법론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짧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